기준금리가 인하됐어요.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됐습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도 전격적으로 하향 조정됐는데 1.75%에서 1.5%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내려갔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올린다가 대세였던 것 같은데 작년 말에만 해도 그 한 반년 조금 지나는 사이에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어서 금리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내린 거예요. 채권 시장도 이번에는 동결하고 다음번에 인하하지 않을까 해서 인하 응답률이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30%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뒤집어서 내렸어요. 내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한 게 더 중요한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보통 전망을 하거든요. 정부도 전망을 하고 기재부도 전망을 하고 한은도 전망을 하고 연구소들도 전망을 하는데 이게 얼마 전까지 작년 말인가 올해 초까지 한 2.8 뭐 이랬어요. 작년에는 3.0은 되지 않을까 이런 말 하다가 2.8로 내리더니 뭐 2.6으로 내리더니 지난 4월에는 2.5였거든요. 이번에 인하하면서 2.2 나왔어요. 잠깐만. 와, 이거 1년도 안 되는 새에 1% 가까이가 지금 경제 성장 전망률이 쭉쭉쭉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2.2면은 예상보다도 더 많이 내렸어요. 제 예상보다도 더 많이 내리고 무슨 1분기에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분기 QOQ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낮췄어요. 잠재 성장. 정말 가슴 아픈 겁니다. 잠재 성장률이 뭔지 아시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무난하게 물가 상승률 없이 성장했을 때 몇 %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를 예상할 때 보통 잠재 성장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2.5가 됐어. 이제 우리나라는 별다른 그거 없이 그냥 물가가 많이 안 오르고 평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2%대로 진입했어. 2점 후반도 아니고 2점 중반으로 진입을 했다고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일단 기준금리가 뭔진 다 아시죠? 정의 잠깐 보면은 혹시라도 모르는 형들 계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 금리죠. 99년부터는 콜금리, 한국은행이 맡아주는 예금금리가 기준금리를 했는데 2008년에 바뀌었어요. 이건 듣기만 하시면 돼요. 환매 조건부 채권 RP금리라 그래서 한국은행이 7일짜리 예금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은행 RP금리인데 기준금리의 쓰임도 다 아시죠? 기준금리가 이렇게 있다면 보통 채권금리는 하나 정해지면은 그 위에 스프레드 붙여서 국고채 금리, 그 위에 공사채, 금융채, 회사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맨 아래 정하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맨 아래 기준을 정해줘서 이 위에 있는 금리들을 떠르륵 순서를 세워주는 게 이제 기준금리잖아요. 이 아래 금리를 조절을 하는데 제가 딱 하나 얘기드릴게요. 정말 10번쯤 더 드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 항상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딱 1분만 하자. 1분만. 뭐가 헷갈리시냐?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이 너무 헷갈려 하시는데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에 왜 헷갈리시는지 표 하나만 보고 갑시다.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은 금리가 올랐을 때 가격은 이거여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리가 올라 그럼 내가 10,000원 있을 때 1%일 때는 11,100원인데 5%일 땐 1,500원이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가격이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오른다. 금리가 오르니까 내가 10,000원 있을 때 받은 돈이 올라서 가격이 오른다.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흔히 말하는 채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금리가 오를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반대예요.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만기 때 받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금리가 올랐을 때 가격은 요 뒤로 생각하면 헷갈려요. 금리가 오르면은 우리가 말하는 가격은 여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금리가 1%이면은 만기 때 10,000원을 받는 채권은 우리는 9,900원에 살 수 있거든요. 9,901원에. 1%의 금리면은 9,900원을 내야 이걸 살 수 있지만 5% 할인율이면은 9,500원만 내도 살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금리가 올랐는데 현재 이 채권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요 뒤를 생각하면은 가격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앞을 생각하면은 이제 프레젠트 밸류를 생각하면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가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시면 돼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머릿속에 헷갈리시는 건데 왜 또 뭘로 싸우시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내려갔다고? 그건 제가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만. 그 잠재 성장률 제가 한국은행이 내렸다니까. 왜 나한테 뭐라 그래? 한국은행이 내렸어. 한국은행이. 제가 안 내렸어요. 아니, 이주열 형님이 내렸어. 한국은행 총재형이. 난 읽어준 거잖아. 읽어준 거. 잠깐만. 나 올리고 싶지. 저는 한 3%나 4%를 올리고 싶은데 제가 나중에 그 주열이 형님 그 이메일 여기다 하나 적어줄 테니까 뭐 BOK겠죠? 거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과방송 해야 된다고? 야, 뭘 사과방송을 해? 내가 안 내렸는데. 죄송합니다. 사과방송 아니야. 죄송합니다. 내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떠나서 채권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뒤에 얘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당연히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교과서에서. 가끔 이렇게 역전도 돼요. 자,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 자, 이게 그냥 여기다가 보시면 여기다 그리고 똑같아요. 자, 우리나라 수익률 곡선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자입니다. 일자 그 자체예요. 여기랑 뭐 몇 bp 차이 안 나. 완전히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물론 수익률 곡선 역전이다 그럴 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기거든. 약간 1.5%보다 금리가 내려가서 여기는 역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은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이유는 물론 일단 수요가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고 왜 맞냐고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미래 성장 기대감이 별로 없는 거죠. 별로. 20년짜리 뭐 1.5%라도 일단 챙겨두자. 앞으로는 이게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장기물에 투자를 해서 누워있습니다. 완전히 누워있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 이거 보여드리면 또 혼날 것 같은데 형님들 죄송한데 이거 제가 내린 거 아닙니다. 제가 내린 거 아니에요. 제가 내린 거 아니니까 혼내지 마시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인데요,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 이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좀 더 빠졌거든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당연하겠지만은 어느 정도 성장률이 밴드를 이루면서 내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걸 왜 보여주냐? 이거보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1970년대에서 70년대 그 앞에서부터 한 90년도까지 1990년도까지는 경제 성장률 10% 시대였어요. 자신의 인생이 요 근처에 계신 형님들은 난 10% 시대에 살았다. 대충 경제 성장률 10%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던 시대입니다. 굉장히 고성장이죠. 90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여기도 사실은 요 10% 시대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연장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요 앞에보다는 조금 내려갔죠. 한 7%? 이제 10%가 맥스가 됐어요. 여기가 1990년에서 2000년도까지는 한 7% 정도의 시대에 살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IMF가 터지고 한 번 더 내려가죠. 한 번 더 내려갔는데 그게 2000년에서 2010년이에요.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만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 2000년도에서 2010년대까지도 5%를 기점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기 인생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는 분들은 나는 5% 시대에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진짜 얼마 전까지 2010년, 11년부터 한 2016년, 7년까지 우리는 3% 시대였어요. 여기 있었어요. 3%를 기점으로 경제 성장률이 3%쯤 되면은 나쁘지 않았다. 3% 조금 아래면 올해 좀 힘든데 2010년도 때 이런 시대였는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2.5% 정도로 발표했잖아요. 이제는 3%의 시대가 사실상 제가 보기에 좀 저물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짧아지죠. 이만했다가 요만했다가 이제는 얼마나 짧아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음표의 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뭐 1%대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제가 예상한 거 아닙니다. 제 예상은 형님들 여기입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 아이가? 제 예상은 여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슈카의 예상이고 이상한 그 나쁜 형님들이 이런 데를 자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 예상은 여기입니다. 제 예상은 한 5% 정도는 뭐 넉넉하게 가지 않을까. 7%까지 갈 수 있던데 이게 굉장히 먼 얘기가 아니라 2017년도에서 18년도를 기점으로 하나 더 내려갔어요. 이제는 2% 시대로 진입도 아닌 것 같고 2% 초반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물음표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겁니다. 잠재 성장률. 포텐셜이죠. 포텐셜 그로스 레이트 하면 뻔하죠. 한 나라가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도 오를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국은행이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2.5%로 좀 낮춰버렸어. 무슨 말이냐면은 3자는 앞으로 상당히 보기 힘들다는. 잠재 성장, 지금 현재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을 낮췄기 때문에 3자가 보기 힘들다는 거를 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하필이면 이거를 발표했는데 자, 형 요즘에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잠재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어. 한국만 그런 거 아니야. 다 맞습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괴이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저게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겠니? 저게 올라가고 있는 미친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아세요? 그게 미국이에요. 잠깐만. 저 등치가 이게 올라가네. 이게 실화인가 싶어요. 저 등치가 이거 세계 랭킹 1위잖아. 아니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지. 성장률은 이런 게 있으니까 플럭추에이션이 있으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데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 한마디로 자기네들 맥 포텐셜이 올라가고 있어. 물론 지금 당장 성장률도 좋은데 아니 이 등치가 포텐셜이 좋아지는 게 이미 다 개발은 했잖아.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자, 미국 잠깐 보면은 잠재 성장률은 왜 좋아졌을까? 야, 얘네가 도대체 뭘 했길래 잠재 성장률이 좋아지나, 저등치가. 저게 안 좋아져야 정상인데. 셰일가스 물론 뭐 그것도 있죠. 일단 잠재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은 첫째 내려가고 있었거든. 얘도 내려가고 있었는데 2에서 1 쭉쭉쭉 내려가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반등을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노동 투입이고 자본 투입이고 생산성이거든요. 자본 투입이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0.7 하던 게 1.0, 물론 다 올라갔어. 노동 투입도 올라갔고 생산성도 올라갔는데 201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14년도에서 17년도 18년도까지는 자본이 막 들어와. 돈이 막 들어가. 야 잠깐만, 이미 다 개발된 나라잖아. 뭐 할 게 많아서 자본, 이미 뭐 언디벨롭도 아니고 완전히 디벨롭트를 넘어서 뭐 풀리 디벨롭트 된 나라인데 자본 투입, 그러니까 투자를 예를 들면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할 게 많으니까 투자를 하고 뭘 계속 투자를 해. 이게 엄청 늘었어요, 도등치가. 왜 늘어났는지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러면 저거만 늘어났냐? 저게 2014년까지 초반이고 자본도 늘어났는데 중간부터는 2017년 18년부터는 뭐가 늘어요? 생산성이 늘어요. 저 나라가 생산성 1, 2위 국가 아닌가? 처음에는 노동과 자본을 막 넣더니 다 넣고 나니까 생산성이 올라가. 이게 믿어야 되나 싶은데, 보시면은 2017년과 18년의 잠재 성장률 상승에는 생산성 향상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같은 돈을 투자해도 생산률이 좋아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미국의 성장률을 그러면 잠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미국의 성장률이거든요. 워낙 지저분하긴 한데, 물론 얘들도 여기 있다가 좀 내려왔다가 조금 더 내려오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한 2000년대 초중반부터는 높이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진 않죠. 높이가 비슷해. 옆으로 가고 있어요. 얘네는 저 어마어마한 나라가 옆으로 가면 성공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성공하는 건데, 확대해 봐도 그냥 최근 한 10년 20년간은 옆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저러냐를 보는 게 오늘 첫 번째 얘기인데, 자, 보면은 얘네는 물가는 왜 안 오르냐고, 생산 능력이 확대돼서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도 물가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산성이 좋아지고 돈이 막 들어오니까 생산을 너무 많이 해서 아무리 많이 써도 물가가 안 올라. 지금 현재 확장 국면은 뭐 몇 개월이야? 120개월, 10년 확장을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자, 그럼 상승 배경을 봅시다. 얘네가 이거 정부에서 나온 거죠. 정부에 나온 건데 레포트인데, 상승이 왜 상승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업 투자가 회복된다. 뭐 좋은 건 다 나와요. 노동 시장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생산성이 좋아졌다, 이건데, 자, 기업 투자가 왜 좋아졌을까? 이런 것만 봐도 좋아요. 기업 투자가 옛날에 비해서 투자가 더 늘었어요. 우리나라는 투자가 죽었거든요. 완전히 죽었어요. 투자 지표 자체를 잘 보지를 않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근에 뭐 설비 투자 동향입니다. 당연히 뭐 아래로 가고, 길게 엄청나게 길게 봐도, 왜냐면은 이미 투자할 만한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뭐 투자 지표인데 거의 뭐 10년 20년간 변화가 없죠. 이런 건 이제 뭐 반도체 공장 짓거나 뭐 조선소가 뭐 많이 하거나 리만 이후에 YOY니까 튀어서 그렇고 대부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저 나라는 투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지, 투자를 저렇게 많이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영업이익률이 쫙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미국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쭉 올라가고 있고, 돈을 많이 버니까 부채 비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미국 기준금리인데, 미국은 계속 금리를 올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럼프형 이걸 내리라고 하고 있죠. 저렇게 좋은데도 내리라고 하니까 정말 양심이 없는 상황인데, 요거는 뭐 PMI라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심리지수입니다. 심리지수.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들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건데, 앙케이트 조사가 지금 경기 낙관지수, 심리지수, 자기들 앙케이트 지수를 해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어. 미국은 호황 중에서도 호황인 거죠. 쭉 올라가 있어. 우리나라 심리지표들은 이렇게 바닥에 가 있는데, 얘네는 반대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뭐 당연히 뭐 실업자, 뭐 구직 단면제 이런 건 당연히 줄었을 테고, 왜 투자가 많이 늘어났냐? 생산성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데, 정보통신 산업이라 그러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빵 같은 데가 있는데, 빵 아시죠 뭔지?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 워낙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금이 들어가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2010년 초반에는 제조업 투자가 2.4였고 비제조업 투자가 5.6이었는데, 최근에 2015년에 보면은 제조업 투자는 뭐 별로 안 늘었어요. 오히려 뭐 0.3%포인트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비제조업이라 그러죠. 제조업 말고 서비스업, 뭐 비제조업 투자가 엄청나게 늘고 과학 쪽 투자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죠. 5.6에서 8.1이 갔어. 잠깐만, 증가율이거든. 증가율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투자를. 그럼 누가, 어떤 미친놈들이 그렇게 투자를 해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죠. 요즘에 이렇게 미친듯이 투자하는 게 뭐예요? 뭐만 하면은 뭐 10조 단위 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 얘들. 맨날 얘네 얘기해. 뭐 할 수 없잖아. 얘네 얘기 안 할 수가 있나? 뭐만 하면은 조 단위 투자야.
뭐만 하면은. 얘네 기업 가치가 2010년도 들어서 얼마가 올랐는지 아시죠? 왜 맨날 얘네 얘기를 해야지 어쩌겠어. 뭐만 하면은 조단위 투자야. 아니 얘네 기업 가치가 세계 1, 2, 3, 4, 5등 정도 되잖아요. 1, 2, 3, 4 여기 하나 또 빠졌죠. 요즘에 빵도 아니라. 옛날엔 죽은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나와서 뭐 이제 얘네가 아니라 뭐 마가다 뭐 이런 표현도 쓰면서 얘네 기업 가치가 저렇게 올라가고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R&D 투자율이 우리나라는 뭐 세계 글로벌로 통하는 업체가 사실은 뭐 삼성의 반도체, 삼성의 핸드폰, 삼성전자 정도 빼고는 저렇게 미친 듯한 투자를 보여주는 회사가 잘 없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얘네의 R&D 투자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2010년도 이후에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거기에 잘 적응한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라.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뭐 빵이네 마가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2010년도 이후에 많이 안 났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미국이잖아. 우리가 미국을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미국을 사랑해서 뭐 빵만 쓰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그 2010년대 이후에 어떤 이런 변화의 틈에서 미국 기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성장률이 엄청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예전에 재방송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자 너무한다 싶은 거 있죠? 이거 해도 너무한다 싶은 자 저런 지금 빵 나와서 뭐 제 모호 혁명이네 몇 혁명이네 안 그래도 미국이 저렇게 돈 투자해가면서 투자가 늘어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될 놈 되리라고 그죠? 될 놈 되리라고 그 집에서 석유가 나와. 아니 또 그 집에 나오니 아니 유럽에 나오는가. 와 근데 이게 지금 미국 셰일가스 혁명의 진원지가 여긴데 여기서만 지금 무슨 뭐 요거 하나가 세계 몇 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것들도 지금 남아있는 거고 지금 여기가 페르미안 분지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이 영상 있으니까 가서 보세요. 다시 얘기하면 기니까 셰일가스가 정말 미친듯이 나오고 있죠. 미친듯이. 산유랑 전망을 잠깐 보면은 딴 건 필요 없고 맨 위에 있는 타이트 오일 쪽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부분 셰일이니까 2017년에 페르미안 분지에서 1500 2500, 3100. 야 이거 뭐냐 2년 만에 더블 4400에서 6600이니까 2년 만에 50% 증가. 가뿐합니다. 2021년까지 보면은 대충 더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늘고 있기 때문에 아하 해도 너무한다. 굳이 충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굳이 또 이 집에 가서 충전을 해주셔서 지금 보시면은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 GDP 생성의 연평균 2에서 4%. 와 이거 미쳤죠 이거. 지금 맥킨지가 얘기하는 건데 연평균 2에서 4% 늘어날 것 같다라고 전망. 미국에서 일자리만 뭐 60만 개 지금 얘기를 하니까 대단한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또 아까 제가 방금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구예요. 인구 전체 총 인구도 인구지만 생산 가능 인구라고 15세에서 64세인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이 정도 여기 어디겠죠? 이런데 어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진짜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요 두 개의 합이 우리는 요 18년 정도 정점으로 쭉 줄어들죠. 근데 우리나라예요. 쭉 줄어들어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면 헷갈리니까 야 큰일 났다. 이렇게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2017년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면은 몇만이 준다는 거, 200만이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6년 뒤에는 2년 전보다 3,700만에서 3,500만이니까 200만 명이 준다는 거. 와, 이 정도면은 상당히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올라가기. 형 그럼 미국 출산율 안 좋지 않아요? 미국 선진국이니까. 미국은 앞으로 미래는 모르겠는데 16년까지 있는 걸 보면 66. 아유씨 해도 너무하네. 일본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일본이에요. 우리는 일본 68, 69, 66, 62. 역시 형이야. 역시 형들이야. 형들이나 나나 같이 가는구만. 보고 있으면 뭐 흐뭇하게 같이 가는데 미국은 안 좋아. 여기는 뭐 형이나 나나 뭐 그냥 너나 나나 뭐 그냥 같이 손잡고 가는 거고 갔죠? 가는 거고가 아니라 가고 있고 물론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재 수입 정책도 있고 이래저래 누구나 다 돈 많은 사람들도 돈 적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도 출산율은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일단 인구 구조에서도 아직은 16년 이후로는 물론 내려가고 있겠지만은 아직은 저렇게 살아나고 있고 투자도 대표적인 투자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으니까 빵 같은 것들이 다 미국에 있고 게다가 심지어 셰일가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는 그럼 제 개인적으로 또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나왔던 이게 뭐 13년간에 걸친 거니까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죠. 13년이라면은 뭐 이 정권 저 정권 A 정권 B 정권 뭐 다 왔다 갔다 하신 때니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13년간 돈을 넣었지만은 출산율이 안 놀랐어. 이거는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패했죠. 아니 논란이 아니라 결과값이잖아. 결과값.
이게 돈에 많이 부어서 실패했다 아니었다가 아니라 출산율을 올리지 못한 거, 하여튼 나라 전체가 출산율이 저출산으로 들어간 건 무슨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나라 전체가 이쪽에 대해서는 안 좋아졌어요. 좋아지기를 바라는데 안 좋았어요. 이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당연하지만 뭐 결혼 인구도 다 줄고, 그리고 우리가 그 2010년도 이후에 그렇게 뭐 제 무슨 혁명, 뭐 산업혁명, 뭐 제 몇의 물결 뭐 이런 거 올 때 사실은 요거 이 산업, 그 다음에 뭐 핸드폰 정도를 제외하고는 따라간 산업이 잘 없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프죠. 빵 같은 기업이 삼성전자, 대단한 회사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었다. 지금 뭐 반도체 산업 하나에 뭐 목을 메고 있으니까 핸드폰도 핸드폰이고 반도체하고 핸드폰 두 개인데 이게 줄어들면은 뭐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 반도체 산업이 그나마 반도체나 핸드폰 산업이 돈을 워낙 많이 벌어주니까 잠재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해 주다가 이제 이게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지금 뭐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니까 물론 뭐 이 정도 감소 갖고 나라 경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닌데 일단 반도체가 조금만 흔들려도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있는데, 게다가 최근에는 이거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더 커다란 두 형이 싸우니까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든데 옆에 있던 아저씨까지 와서 시비를 걸어서 더 힘들어지고 있죠. 외부 효과까지도 별로 안 좋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 경제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 형이 경제에 외부 효과를 주더라도 별 아픈 거 없이 가서 머리 부딪히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뜩이나 지금 이 잠재 성장률 내려가서 안 좋은데 외부 효과까지 지금 뭐 양쪽으로 터져서 뭐 굉장히 뭐 좀 어려운 시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되냐면은 2019년 4월이거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십니다. 한국은행 총재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4월이에요. 작년 4월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올해 4월이에요. 올해 4월. 얼마 지났어? 석 달 지났잖아. 석 달. 3개월 전에는 인하를 검토할 시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불과 3개월 만에 그냥 쭉쭉 내려가고 있으니까 IMF는 이때 완화 기조로 가라 그랬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아직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 그랬는데 3개월을 못 버텼어요. 아무래도 그런 외부 효과들이 많이 작용했겠죠. 미국, 중국이 싸우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또 일본이 태클을 거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또 조금이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 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으로 저걸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현재는 이래요. 쭉 올렸다가 쭉 내렸다가 요번에 2번 올리는가 싶더니 그걸 다시 내려서 아직 역대 최저점은 아닌데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에 관해서는 뭐 지금 당장의 미중 분쟁이나 한일 분쟁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일본과 한국의 그 지금 경제 분란 있잖아요. 신문기에서 막 떠들고 여기서 막 떠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애널리스트 형들의 레포트를 조금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 형들은 어떻게 보나 조금 소개시켜 주려고 그러는데 뭐 뭘 말해도 혼날 것 같거든. 이게 왜냐하면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데다가 정치 얘기가 있어요. 특히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이 정치 얘기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자, 어떤 신문은 이렇게 씁니다. 승산 없다. 그쵸? 자제해달라. 어떤 신문은 이렇게 써요. 자, 일본이 더 손해다. 어떤 신문은 일본이 더 손해래. 그러니까 이게 이 신문 기사만 보고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입장을 반영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저도 그렇고 객관적인 걸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이번에는 신문 기사로 얘기를 안 하고 애널리스트 형의 레포트를 보고 그냥 숫자만 쭉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건 많이 아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수입 구조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수입 비중이거든요. 1등이 중국이죠. 20% 수입하고 미국이 2등이에요. 11% 수입합니다. 일본이 3등이에요. 1, 2, 3. 일본에서 10% 수입해요. 여기는 이제 뭐 원유 같은 거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중국, 미국, 일본 순이에요. 중국, 미국, 일본. 일본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정도로 수입을 하고 무역 수진 대신에 큰 적자죠. 뭐 이건 다 아시니까 큰 적자인데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데, 자 그럼 반대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몇 위 정도 할까? 이거는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국가별 수입 순위, 일본 입장에서 이것만 보시면 돼요. 뒤 2018년 일본은 1위가 중국이고 똑같죠 우리나라랑. 2위가 미국이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호주, 사우디는 이거 원자재일 테니까 원자재는 별 의미가 없으니까 사실상 한국이 3위야. 여기는 원자재 가능성이 높죠. 뭐 철광석이나 이제 호주도 원자재 부국이니까. 물론 호주, 사우디까지 치면 5위고 원자재 관련을 빼면은 한국이 3위예요. 근데 문제는 절대값이 나죠. 아까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에 일본이었잖아요. 일본도 대충 10% 근처로 미국과 차이가 없었는데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절반이 안 돼요. 등수로만 치면은 가까스로 3등 정도인데 미국의 절반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 비하면은 한 절반이라고. 절대값으로 우리나라는 10% 되는데 일본은 4%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이 작진 않아요. 비중 차이가 2배긴 한데 작진 않습니다. 옛날에 5.4%에서 좀 줄었죠. 중국이 늘어나면서 좀 줄긴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이 뭐를 우리나라한테 그 한국에 대해서 수출을 태클을 걸었냐라는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요번에 문제가 된 그 일본이 반도체 부분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예요. 3개가 있어요. 레지스트, 뭐 에칭가스, 그리고 발음도 어려운 폴리이미드 3가지를 규제하는데,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이게 90%고 요게 한 절반이고 요게 또 90%예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는 거는 레지스트는 자기네들이 별로 한국에 비중이 없는데, 에칭가스는 거의 다 한국에 수출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칭가스는 한국의 수출을 막아버리면 자기네들도 타격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표를 대충 머리에 넣고 자 보시면은 여기서 나오는 레지스트, EUV가 저 레지스트인데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 공정 늘었나 이런 기사가 나와요. 왜 이 기사의 내용을 뭔지 아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금지한 포토 레지스트, 레지스트라는 게 반도체를 만드는 제품인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D램 반도체, 현재 삼성전자 주력 제품이죠. D램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하는 레지스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미래는 뭐 내년에 가봐야 알지만 현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삼성이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D램 반도체 같은 거에 들어가는 재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냐? 위에는 다 아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체들이 EUV 공정, 아까 전에 걔네가 수출을 금지했던 레지스트를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아요. 한마디로 현재 요 레지스트를 수입을 만약에 좀 어렵게 만들어도 현재까지 국내 반도체 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예상. 이건 레포트야, 레포트. 어떤 형의 유명한 레포트입니다, 이거. 레포트 보는 사이트 가면은 굉장히 그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 레지스트를 거래를 멈춘 게 아니라 미래 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가 반도체 D램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앞으로 미래에 이거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조금 더 고급된 공정에 사용되는 거를 막은 거거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현재는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적긴 한데, 미래의 어떤 그 투자 쪽에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 레포트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이런 말. 아까 나온 그 EUV를 적용할 거는 언제냐면 올해 하반기나 돼야 처음으로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생산되는 D램에는 그 영향이 없다. 또 하나 있죠, 에칭가스라고. 이 에칭가스는 너무 얘네도 좀 너무하다 싶은데, 뭐 한국이 북한에 독가스 원료 넘겼다 뭐 이런 기사들 가끔 나오잖아요.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불화소수 에칭가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보시면은 뭐 일본의 뭐 자민당 무슨 대행이, 야 이건 설마 설마 미쳤다고 우리가 그 북한에다가 독가스 원료를 옮겼다 이런 뭐 소리를 하는데, 이거의 그 내용이 에칭가스입니다. 국내 개발은 사실상 0%로 잘 되진 않는데, 그렇게 아주 고순도까지 99.9%로 가야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뭐 하면 뭐하고, 하여튼 현재까지는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뭐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니까 단기적 이슈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겠냐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표적 사격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영향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미래 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얘네가 사실상 표적 사격을 하고 있다. D램 같은 거를 때리면은 자기네들도 타격을 받고 세계적으로 욕을 먹을 테니까 앞으로 미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표적 사격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요 삼성전자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낸드 감산 얘기 나오고 있죠. 낸드 감산 얘기 나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삼전이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지고 오히려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낸드를 감산해서 적자 보는 것부터 감산해서 오히려 몰고 싶은데 뺨 맞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이게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일본의 규제는 딱 표적 사격으로 미래 사업에 대해서만 때려놨는데, 그 이상이 뭐가 더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온다면은 좀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이 일본 형들의 전략을 딱 보면은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일본 형이라고 또 화내겠지. 일본 아저씨들의 전략을 보면은 이 양쪽 하나 하거든. 양쪽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치 문제를 경제로 전환하죠.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문제로 전환해서 뭐 갈등을 일으켜서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요. 누가 생각납니까? 그리고 여기 아베 아저씨 요즘에 트위터 열심히 하죠. 그리고 굉장히 말을 세게 요즘에 골프도 연습해. 야 이거 진짜 누가 떠오르는데? 야, 일본의 앞으로 미래 전략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를 하면은 조금 있다가 일본이 해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여기가 또 하면은 조금 있다 일본이 해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뭐 우리나라 경제는 일본의 뭐 한 10년 뒤진다 그러니까 일본 10년 전의 모습을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여기의 정책과 굉장히 비슷해. 굉장히 개인적인 느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비슷하잖아. 경제 정책도 비슷하고 정치 정책도 비슷하고 골프 연습까지도 굉장히 비슷하게 하는,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야. 미국이 잠재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시간을 두고 무조건 길게 봐서 내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새로운 투자,
특히 투자에 걸쳐서 뭐 어떤 기업들도 힘을 내고 새로 뭐 무슨 혁명 하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인구 구조도 좋아지고 셰일가스는 어쩔 수 없구나. 셰일가스는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진짜 로또고 어쩔 수 그걸 빼더라도 셰일가스가 너무 큰가? 하여튼 굉장히 좋은 시기에 들어가서 이게 올라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이걸 너무 크게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올라가는 쪽으로 이거가 좀 됐으면 하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